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시장은 더욱더 환호하던 모습이고요. 양시장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FOMC 회의로 인해서 올 한 해를 더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6번의 FOMC 정례 회의가 남아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저희가 자세한 소식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3월 17일 이슈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제로금리 시대 마침표를 결국에 찍었습니다. 연준은 FOMC 정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에서 0.50%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3년 3개월 만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를 정면적으로 부인을 한 것이죠. 다음은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확인을 해볼까요?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의 점도표와 이번의 점도표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금리 전망 중위값이 0.9%였는데 이번에 점도표에서는 이 중위값이 1.9% 정도로 상승을 했고 또 내년 금리 전망 중위값은 2.8%로 높아졌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5월, 6월, 9월, 11월 6차례 남았죠. 12월까지 FOMC 회의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매번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경우 연말 기준금리는 1.75%에서 2%까지 치솟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연준 위원들은 2023년에는 3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를 했죠. 자,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한 연준 의원은 단 한 명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샀는데요. 이 슈퍼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에 0.50% 포인트 금리 인상을 희망을 했듯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나섰던 연준이 이제는 다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흡수하려는 작업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될 것이며 또 경제 활동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장은 연준의 발표에 주목하면서 그대로 반응을 보였죠. 오전에 1% 상승을 보이고 있었던 다우지수 성명문이 공개된 이후 오후 2시에 마이너스 주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후에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오히려 FOMC 성명문이 공개되기 전보다도 시장이 더 올랐죠. 기자회견 때 물가의 위험 요인일 수 있다고 본 유가가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경제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특별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전망을 2.6%에서 4.3%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음식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인플레이션 전망은 2.7%에서 4.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시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당초에는 1분기 말에는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2분기에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전망은 4%에서 2.8%로 대폭 낮췄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75% 정도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투자 은행들은 최근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는 추세죠. 지난 11일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3월 FOMC에서는 이 성명서상으로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결과물들이 있었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것들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라는 측면이 시장의 안도 랠리의 배경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계를 하고 있고 이 경계를 통제하기 위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긴축 정책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강력한 고용 성장과 견조한 소비 전망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력했다는 점이 체크포인트라고 할 만하고요. 또 특히 파월 의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불안한 잠재 요인이 이번에 근본 FOMC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에 따라서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양국 간 최근 협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부품 수급 차질 우려로 조정 압력이 컸던 반도체 그리고 IT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도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오버슈팅됐던 원달러 환율도 현재 여기에서 12원 넘게 급락을 하고 오늘 장중시장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죠. 외환시장도 국내 증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전망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저희 마감인바 60분을 승부해서 궁금한 부분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앵커의 이슈 브리핑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이미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한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이번에 회의 내용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게 25bp 금리 인상이죠. 어제까지 25bp다, 50bp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셨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에서 그래도 조금 25bp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연준은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다음번에도 혹시 50bp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감도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죠. 하지만 연준은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순차적으로 25bp씩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시장의 우려감을 씻어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준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스는 시장에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다양하게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이 불안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은 안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자신감을 좀 표명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만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번 언급에서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매를 먼저 맞았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4%대에서 2%대로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과도한 것들만 아니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라면 별로 이득을 볼 게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고 인건비도 올라가는 부분들을 팔가의 전환으로서 이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활력소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소비라든지 생산, 투자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없었죠. 따라서 2021년에 초반만 하더라도 연준은 평균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이런 스탠스들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감소 이런 것들에 따른 세계 물동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오히려 우려감을 표명했었죠.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을 당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은 연준이 밝혔다시피 2분기를 정점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의 상승, 물론 이제 단기간에 올랐다 단기간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 부근이라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좀 후퇴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제기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꿋꿋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밀고 갔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금리 인상 결정에 트리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명시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미국은 자신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마음껏 드러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입장이 강력하게 좀 비춰진 이번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이미 좀 지나간 이슈가 됐고 지정학적 위기도 일시적일 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두고서 엄청난 인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4차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죠. 앞으로 이 이슈는 그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연준의 추후 기조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피크는 좀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게 지금 소멸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처음에는 단기에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던 것들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전쟁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긴 파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 유가가 한때 $130까지 올라가고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 요소였었죠. 여기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요 며칠 사이 최근에 있는 디폴트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우려했던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작용했던 면들이 이제 좀 사그라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QT를 진행하게 되면 유동성 부분들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더군다나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것으로 봤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신의 한 수를 던진 거죠. 결국 서방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갚겠다라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러시아를 디폴트로 선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디폴트도 선언할 수 없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미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어서 일부 업종이라든지 일부 은행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서는 현재 지금 뭐 농산물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드러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판단하는 근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 드러난 부분들을 보고 그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연준은 지금 현재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황이죠.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일단은 뭐 한두 달 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게 된다라면 연준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의외의 변수가 나타나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비 문제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전쟁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고 하는 의지들을 간혹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것을 길게 끌고 가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이제 한두 달 뒤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잘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실리고 있고 또 올해 한은도 두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통화 정책에 따른 은행주들의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은 총재를 임명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 측에 넘기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죠. 따라서 이제 조만간 신임 한은 총재가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신임 총재는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걸 본다라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를 벌려놔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자금의 로테이션이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글로벌 금리 사이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압박감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새 정부와도 또 발을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은행주들이 예견됐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많은 부분들이 한두 달 전부터 거론이 됐었죠, 은행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최근 한 달간은 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빠지다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서 금융주를 보는 시각은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가 최근에 중요한 거죠. 최근에 일주일 전에 금융주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 것도 아닐 테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이번에 무조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건 당연했었던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가장 큰 것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또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따라서 2021년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금융사들이 결산 과정에 있어서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아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못 갚을 것을 대비해서 비용을 미리 반영하라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2021년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다양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그 단순하게 금리 수혜를 본다라는 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로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고요. 게임주들도 덩달아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게임주들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우려감들이 해소된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게임주들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게임을 내세워서 그 게임이 전반적으로 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삼성의 메타버스 투자도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고 또 게임주들 같은 경우 지금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게임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데 인건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좋은 게임이 나와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어필을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좀 질문 드려보면 게임주 외에 그러면 기대되는 성장주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일단 저는 통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제가 통신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우리가 5G 시대를 맞이해서 통신주들이 막대한 투자를 필요하고요. 이런 트리거를 오늘 삼성이 발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이 메타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 통신이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통신주들이 통신 인프라를 깔 만한 요소들이 없었죠. 하지만 삼성이 이런 것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보여지면 결국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통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통신주들이 5G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려왔는데 이것들이 뭐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먹거리 그리고 산업의 개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투자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키워드 식스센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이슈와 종목들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자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오늘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그런 국면에서 시장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포인트를 놓고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네.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성장 산업을 발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로봇이나 메타버스 사업을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낸 걸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신사업 발표 같은 경우가 1년에서 이 부분의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 요인도 있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적과 연결되는 종목을 정리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술주 같은 경우가 올해 특히 약한 흐름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기술주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틀 연속 지금 기술주가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라서 일단 우선적인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폭넓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 요소가 원자재 상승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미 녹아 있는 상황이고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기술주의 강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네. 포인트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1일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네, 발표를 네. 했잖아요. 60만 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를 지금 볼 게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에서 이제 중증 환자율이라든지 사망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란 게 아무래도 구체적인 수치에 비춰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이게 감기 수준의 데이터까지 촉발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를 살펴보기보다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시장 참여자들은 훨씬 나은 투자 접근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확진자 폭증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통상 뭐 업종이 연속해서 같이 오르기보다는 하루는 여행 레저 업종이 오르기도 하고 하루는 뭐 엔터 업종이 오르기도 하고 네. 이런 순환매 형태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고 해서 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했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이러한 국면보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게 투자자분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로봇과 메타버스 사업 강화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리오프닝과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까지 자세하게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럼 시장에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을 꼽으셨을까요? 식스센스 키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번스타인이라고 미국의 자산관리사죠,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디램값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셀트리온이 그룹 과징금이 확정됐다라는 이슈에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로봇과 메타버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슈죠. 네이버도 라인 넥스트와 NFT 협업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 업종이 그동안 쉬어가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본 지진에 따라서 수산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이 키워드로 인해서 하나씩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이 마이크론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으로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오셨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역시나 셀트리온을 대장주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런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는 인탑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네이버 또 NFT 협업이 있다라는 소식으로 대장주 네이버를 가지고 나오셨고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코인테크 가지고 나오셨고 수산 쪽으로는 동원수산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종목은요. 네, SK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코인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와 함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일지, 스톱일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SK 하이닉스는 고입니다. 네, 그 이유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기술주가 반등 국면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좀 동조화가 떨어지는 네네.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신흥국의 자금 형태와 선진국의 자금 형태가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국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홍콩 시장이 최근 상당히 약했거든요. 중국 시장도 그렇고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반등 국면의 트리거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신흥국 시장이 더욱 안정될 수 있는 요인을 갖췄었는데 우선적으로 수급 요인으로는 1차적으로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미국의 기술주 반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동조화해서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 이번에 네.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장 환경 자체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가 나아졌다고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단순히 기술주 반등해서 접근을 하기보다 네. 그 IT 업종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시가총액의 30%를 IT 업종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IT 업종의 반등은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3가지 이상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심플하게 그 D램 가격과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 맞춰서 번스타인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D램 가격이 2분기에서 3분기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할 거다. 그 여기에 논리가 합당한 게 아무래도 현물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격 자체가 만약에 공급 요인에서 촉발이 되었다고 하면은 약간은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수요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요인을 저희가 그 가격에서 엿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현물 가격과 연동성이 높은데 실제적인 수요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 있기에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데이터 측면에서도 시장의 반등 요소를 갖추고 있고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상관관계가 높은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금일 한 5% 정도 상승 흐름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국한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지속 접근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가지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의 반등과 함께 D램 가격 상승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 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다음 2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째 종목은 코인테크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코인테크 약간은 조금 중소형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고인지 스톱인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고입니다.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니켈 가격의 상승이 원재료에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의 그 리스크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니켈 가격 같은 경우가 반등이 아니라 되려 이제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선행해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체크가 됐고요. 이 부분 안에서 뭐 선행해서 빠졌던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환경이 일부 바뀐 게 LFP라고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 2차 전지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먼저 테슬라가 채택을 했었고요. 네.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채택을 하지 않다가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채택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가 원재료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는 가운데 이게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원재료에 부담이 있었던 삼원계 쪽이 먼저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내의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LFP 쪽에 배터리 그 구성을 하는 또는 장비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 수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그 인산철 배터리와 관련된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뭐 외부 업체라든지 그게 발주가 나갔다고 하면은 국내 업체 쪽으로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이렇게 그 결론을 지어 본다고 하면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 업종인 코인테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3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고일지 스톱일지 궁금한데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그래도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셀트리온도 고입니다. 네, 이유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회계 이슈가 리스크 요인으로 불거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 회계적인 이슈가 마무리되었고 과징금도 이제 3사에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 요인이 없어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물론 뭐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런 최근의 추이 자체가 좋지 않지만은 바이오 시밀러는 조금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네. 보니까 접근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지금 업황을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패시브 자금, 뭐 ETF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유입된다고 하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업종, 상위 종목들의 그런 유입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IT 업종 쪽으로 유입이 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도 유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주가가 심리적인 반등 요인이 높은 점, 네.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에 따라서 수급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셀트리온 리스크 요인이 이제 다 소화가 됐고 그다음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유로 고 외쳐주셨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이 다 고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키워드와 특징주, 키워드 식스센스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성웅 이사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마감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2,75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55%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2,700포인트를 딱 지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고점은 2,714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이 한번 출렁였었고요.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장중 고점까지는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2,700포인트에서 딱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다음은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개인들이 7,181억 원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3,800억 원, 외국인이 3,600억 원 정도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우세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1.21%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42% 상승이 나오면서 7만 원 회복을 하면서 7만 1,4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방금 전에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6.44%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12만 4천 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넘는 강세, 네이버 역시 4%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3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네이버가 3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2% 넘는 강세 보여지면서 1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89% 정도로 16만 9,500원, 삼성 SDI는 2% 넘는 강세, 그리고 LG화학이 6.79%나 상승하고 있죠. 4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 914.5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55% 강세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보다는 다소 아쉽게 좀 출발을 했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높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애 고점이 916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5,016억 원 매도 우위 반면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2,608억 원, 외국인이 3,25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7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2차 전지 관료주들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비엠도 5.89% 강세 보여주면서 35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NF 역시 7%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8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지는데요. 각각 3%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네, 리노공업만이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1.27% 파란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5% 넘는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이제는 좀 안도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슈와 특징주들 알아봐야겠죠.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느낌이 있거든요. 과연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슈와 특징주들 하나씩 짚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3월 17일 시장 전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어제 신의 한 수 때 오늘장 올라갈 거라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제 올라가는 이 흐름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제 장 끝날 때 무렵에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쏟아졌었고 그 다음에 유럽 선물 시장, 미국 선물 시장 어제 그렇게 급등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대충 그냥 FOMC를 앞두고 애매했기 때문에. 근데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의 예상들은 눈치 보기 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제 아침, 어제 16일이죠. 어제 수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니까 어제 수요일 날 아침서부터 해서 주시장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일 시장, 바로 오늘인데 목요일장 올라갈 겁니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어제 이제 신의 한 수를 돌려보시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어제 했던 얘기가 저는 웬만하면 시장 거의 틀리질 않아요. 제가 전문가 생활 16년 동안 시장 틀려본 건 한 5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굉장한 난이도에서 왜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가장 큰 악재와 말도 안 되는 악재들이 다 모여있는 이 시장에서 폭락이 없이 올라간다는 거. 근데 올라가는 핑계를 봤더니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거였고 그 정도 폭은 예상했던 거였고 그걸 6번이나 한다 그래도 이 시장은 약간 크레이지한 것 같죠. 6번 한다 그래도 꼼짝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인상을 이미 예상했던 거고 예상을 하면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이런 소리라고 그걸로 뺐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열심히 빠졌다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의 뉴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저는 그래서 뉴스를 반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 방법으로 시장을 맞추는데 어떨 때는 호재가 되고 어떨 때는 악재가 되고 제가 또 그것도 잘 맞추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런 악재들이 이런 악재들이 나올 때에서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지난주에서는 손절하지 말라 그랬고요. 어제에서는 주식을 사는 거라 그랬고요. 오늘도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야 돼요. 내일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좀 빼먹은 줄 게 하나가 이거 기억이 나면은 소통방송 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럼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오늘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많이 삽니다. 막판에서는 아주 더 많이 사네요. 막판에서 한 4천억, 4,900억 정도 샀었는데 막판에서 2천억을 더 들어왔는데 또 갑니다. 또 가는데 살짝 밀렸다 가는 게 더 좋아요. 자, 지금 코스닥이고요. 자, 코스피 여기서 살짝 밀렸다 가면 더 좋다 그랬어요. 밀린다 그래서 겁먹을 거 없어요. 밀리면 더 열심히 사면 됩니다. 근데 제 걱정은 안 밀리고 날아갈까 봐 걱정이에요. 안 밀리고 날아다닐까 봐. 종목들이 여러분들 다 떼놓고 빠이빠이 손을 들고 도망갈까 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목들이 어제 그저까지만 하더라도 별의별 악재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어놨는데
뭐 이제 뭐 경기가 이제 생각보다는 좋다라는 얘기로 금리 인상도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줄어들 거다. 이 얘기로 지금 환호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얘기하지만 이건 다 뻥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뒤에 이 얘기가 또 반대로 돼가지고 시장 폭락합니다. 한 달 뒤 얘기인 거고요. 그 한 달 안쪽으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어쨌든 환호하면서 급등하는 거는 종목들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종목들이 폭등하고 갈 거니까 그걸 즐기면 돼요. 폭등하고 올라간 다음에 시장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쏟아대면 그때가 팔아먹는 타이밍이고, 그때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번 1차 목표치는 2,800으로 보고 있는 건 여전하고요. 2차 목표치는 2,900, 2,950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신의 한 수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시장 거의 틀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팔았더니 또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분명히 박살날 겁니다. 박살나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목도 50% 반토막 나면 그걸 사는 거예요. 사면 50에서 100% 또 수익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50% 100% 먹으면 또 어떻게 하면 팔아버려요. 그럼 또 종목들이 반토막 날 겁니다.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토막 좀 심했는데 한 3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서는 아직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갔다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고, 종목들이 한 30% 박살나면 그때서 바닥에 사서 또 50% 또 먹고 또 팔고, 요거를 올해 2022년에서 아마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장이고요. 변동성 장세가 나와도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이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면 이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주는 시장이지 그렇게 위험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최고의 악재 시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내일도 급등할 것 같은, 계속 당분간은 급등할 것 같은 그런 폭등 장세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흐름 좋았죠? 너무 올라왔어,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온 쪽으로 일단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박스권 매매니까 한 번 더 올라오면 13만 원인데 거기서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해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과대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IT 수요 둔화와 반도체 생산 중단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주변국으로 수요가 둔화가 확산되지 않는 한 반도체 업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소재 수급 이슈로 인한 생산 중단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분석을 하니까, 중국 생산 비중을 감안을 하면 극단적인 가정시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중국의 IT 섹터리 뭐 박살이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내 반도체 업종에서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레포트를 썼거든요, 보고서를. 저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에서는 이게 급락했던 요인인데, 지금 와서는 좋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세력들이 가고 싶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요. 빠지고 싶을 때 빠지는 건데, 지금 올라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모양이니까 지금은 IT 부품주들 저점 매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올라간다 해서 예를 사지 마시고요. IT 부품주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거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도 계속 이거를 밀 거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섹터들 괜찮으니까 물려있는 것들 물타기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EBDC인데, EGDC, 이거 이제 진단키트 관련 쪽인데, 오늘 제약바이오도 잘 움직였고,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진단키트도 잘 움직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뭐 코로나 이슈는 끝났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실적 이슈로 가는 거예요. 실적 이슈랑,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를 밀겠다라는 이제 5대 메가테크, 그래서 향후 정책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1일 신규 확진자가 저도 좀 오늘 그냥 신경 안 썼는데 60만 명 돌파했다까지 하는데 사망자가 429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429명인데 이러다가 하루 확진자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저는 200명 이상 잘 안 나올 줄 알았었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주들, 왜냐면 사망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뭐 확진자 같은 경우는 검사를 많이 하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어떤 정도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사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비상약 같은 관련주들 있잖아, 제약주들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주들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가 이제 그쪽으로 좀 움직였다. 또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점점 이제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랩지노믹스. 2월 14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수익률이 48.9%입니다. 딱 한 달 걸렸어요. 이거 지금 무상증자 준다 그러는데 한 주 갖고 있으면은 2개 더 준다 그러고 10주 갖고 있으면 20주 더 준다 그러는데 3월 30일까지 갖고 있으면 그렇게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수익도 많겠지만 이게 조정받으면 또 사야 돼요. 또 올라가요.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지금 수익률은 계속 아마 달성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 줄여서 나머지는 무상증자까지 잘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90점 오랜만에 이제 90점을 도달을 했고 코스피 봐서는 그렇게 주기 싫은데 코스닥이 좋아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85점 우. 어제가 더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어제 사라 그랬죠. 자, 그리고 섹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